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1871년 봄, 한 젊은이가 책을 읽다가 자신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문장을 읽게 되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 의대생이었던 그는 의사 자격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경력을 쌓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읽은 한 문장이 그를 가장 당대 유명한 의사로 만들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세웠고 대영제국의 의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지위인 옥스퍼드 의대 흠정교수가 되었다. 기사저기도 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삶을 정리하고 기념하기 위해 출간된 두 권의 전기는 무려 1466쪽에 달할 정도였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경이다. 그가 1871년에 읽었던 한 문장, 곧 평생을 걱정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문장은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이었다.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보여 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42년 뒤 튤립이 피어나는 따사로운 봄날의 어느 날 밤,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다. 그는 여러분은 4개 대학에서 가르쳤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제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친한 친구들은 제 두뇌가 평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일대학교 강연이 있기 몇 달 전 그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선장이 선교에 서서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땡그렁땡그렁 소리를 내며 배의 각 부분이 서로 격리되어 방수구역이 만들어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커다란 여객선보다 훌륭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긴 항해를 하게 될 겁니다.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여러분의 기관을 잘 통제해서 어제와 내일을 차단하는 오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차단벽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들어보세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철문이 과거를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까? 죽어버린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나요? 또 다른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 다시 말해 미래를 차단해 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과거를 차단하세요. 죽은 과거가 이미 죽어버린 날들을 묻어버리게 하세요. 바보들에게 죽음의 잿더미로 가는 길을 밝히는 어제를 차단해 버리세요. 어제의 짐에 더해진 내일이라는 짐을 오늘 지고 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차단하세요. 미래는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에너지 낭비, 정신적 스트레스, 신경과민 증세가 쫓아다닙니다. 이물과 고물에 있는, 다시 말해 앞과 뒤에 있는 철판들을 내리고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세요. 어제와 내일을 차단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가 내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일까? 아니다. 그는 내일을 맞이하는 최선의 방법이 지성과 열정을 집중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잘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유럽 어딘가에서 복무 중이었던 한 젊은이도 같은 교훈을 얻었다. 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뉴홈가 5716번지에 살던 테드 벤저미노였는데 워낙 걱정이 심한 나머지 전쟁 피로증을 심하게 앓았다. 그는 당시의 상태를 이렇게 적었다.
1945년 4월, 걱정이 태산이라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의사들은 경련성 횡행결장이라고 진단했는데 통증이 무척 심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몸이 다 망가졌을 것이다. 나는 탈진한 상태였다. 구사보병사단의 영연 등록과 부서관인 내 업무는 전쟁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병원에 후송된 부상자들에 대한 기록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사망해서 서둘러 매장한 연합군과 적군인 추축군의 시신을 발굴하는 일도 도왔다. 전사자들의 개인 소지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부모나 가까운 친척에게 보내는 일도 내 임무였다. 나는 어이없고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다. 맡겨진 모든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이제 16개월이 된 아들, 아직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하나뿐인 자식을 품에 안아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렇듯 걱정도 많고 일에 치이다 보니 정신줄을 놓다시피 하고 체중도 15kg이나 줄었다. 두 손은 뼈와 가죽만 남아 앙상했다. 어쩌면 망가진 몸으로 집에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몹시 두려웠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훌쩍댔다.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렸다. 벌지 전투 직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결국 나는 육군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군의관의 한마디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내 몸을 샅샅이 살펴보고는 병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진단했다. 테드, 자네의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게. 위쪽의 수많은 모래알은 가운데의 잘록한 관을 통해서 천천히 고르게 떨어진다네. 그 좁은 관으로 더 많은 모래알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국 모래시계를 망가뜨리고 말겠지. 자네나 나,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바로 이 모래시계와 같다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아. 우리는 그 일을 그날 다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모래알이 좁은 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나 정신은 망가지기 마련이야. 잊지 못할 그날 이후로 나는 군의관에게 배운 인생관을 실천에 옮겨왔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 그의 조언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탱해 주었다. 직장에서 지금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의 조언 덕분이다. 나는 지금 볼티모어 상업신용회사의 재고관리 사무원으로 일한다. 일을 하면서 전쟁 때와 똑같은 문제를 마주한다.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고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재고는 바닥을 보이는데 새로운 물건을 관리해야 하고 재고 정리 방식도 달라지고 주소도 바뀌었으며 지점을 열거나 폐쇄하는 등 신경 쓸 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고 초조해야 하는 대신 군의관의 조언을 떠올린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 한 번에 하나의 일을 말이다. 이 말을 되뇌이면서 효율적으로 맡은 일을 해냈고 전쟁터에서 나를 거의 망가뜨릴 뻔한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시 겪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병원 침상의 절반을 정신적, 정서적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끔찍한 현실이다. 이들은 누적된 어제와 두려운 내일이라는 부담감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의 내일이를 염려하지 말라나 윌리엄 모슬러경의 오늘을 살라는 가르침을 유념한다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면서 머리를 활보할 것이다. 우리는 두 영겁의 시간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다.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며 쌓여만 가는 과거요. 다른 하나는 기록된 시간 바로 다음을 계속해서 맞물려 이어지는 미래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다. 찰나의 시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그 시간은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밤이 오기 전까지라면 견딜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다정한 태도로 인내하고 사랑하며 순수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그게 전부다. 그렇다. 이것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다. 미시간주 세기노 코트가 815번지에 사는 실주 부인은 누구나 잠들 때까지, 즉 하루 동안은 살아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 전 절망에 빠져 자살 문턱까지 갔다. 다음은 그녀의 이야기다. 1937년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한 푼 없었지요. 예전에 저는 캔자스의 로치 파울러 컴퍼니에서 일했는데 제 고용주였던 레온 로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행히 복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시골과 도시의 교육위원회에 책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남편이 병을 얻는 바람에 제 차를 팔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다 모아 중고차를 할부로 산 다음 다시 책을 팔러 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며 책을 팔면 우울증도 좀 나아지려니 하고 기대했지만 혼자 차를 몰고 다니며 밥도 혼자 먹어야 하는 생활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지역에서는 실적이 보잘것없어서 몇 푼 안 되는 중고차 할부금조차 내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1938년 봄 미주리주 베르사유에서 일을 막 끝낸 참이었습니다. 학교들은 재정이 부족했고 오가는 길은 몹시 험했습니다. 어찌나 외롭고 낙심천만하던지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 이야기로 느껴졌고 살아야 할 목적도 잃어버렸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상과 마주하기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할부금을 내지 못할까봐, 방세를 내지 못할까봐, 먹을 게 부족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건강은 나빠지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자살하지 못한 이유는 여동생에게 슬픔을 안겨주기 싫어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례비용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기사를 한 편 읽었는데 그 글이 저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냈고 제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는 한 문장을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겁니다. 바로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였지요. 저는 그 문장을 타이핑해서 운전 중 아무 때나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유리창에 붙여두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산다면 그리 어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를 잊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요. 매일 아침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외로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지금은 제법 성공한 편이고 무척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의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요. 삶이 제게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 수 있거든요.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하여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 삶을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오늘 창밖에 핀 장미를 감상하려 들지 않고 대신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꿈꾼다. 우리는 왜 그토록 어리석을까? 스티븐 리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희한한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보다 자란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되면 이라고 말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결혼을 하면으로, 결혼한 다음에는 은퇴하면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쳐온 풍경을 되돌아본다. 차가운 바람만이 풍경을 휘감고 지나간다.
그는 모든 것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는 너무도 늦게야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디트로이트 출신 고 에드워드 에반스는 지나친 걱정으로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비로소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는 처음에 신문을 팔아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상점에서 일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7명이나 되자 도서관 사서 보조일을 구했다. 보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만두기가 두려웠다. 8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용기를 내어 사업을 시작했다. 55달러를 빌려 시작한 사업은 연간 2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성장 일로를 걸었다. 하지만 그때 된소리를 맞았다. 모든 작물을 꽁꽁 얼려버리는 한파처럼 무시무시한 타격이었다.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그만 파산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을 맡겨둔 은행도 파산했다. 에반스는 전 재산을 잃고도 모자라 1만 6천 달러의 빚까지 덮어쓰게 되었다.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저는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희한한 병에 걸렸지요. 걱정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닌 걱정만으로 병이 난 거예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이 침대 신세를 지게 되었고 몸은 펄펄 끓었습니다. 화병이 치밀어 올라 누워있는 것마저 고통스러웠지요. 몸은 매일같이 쇠약해졌고 결국 앞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리에 누워 삶이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애쓰거나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몇 주간은 한 번에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저와 함께 사라져가는 마당이라 아이처럼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로가 풀리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살도 찌기 시작했지요. 몇 주가 지나자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 후에는 밥벌이를 시작할 수도 있었지요. 자동차를 선적할 때 바퀴를 고정시키는 블록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연간 2만 달러를 벌었지만 이제는 한 주에 30달러를 버는 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이미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 말고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모든 시간, 에너지, 열의를 오직 블록 판매에 집중하자. 그 뒤로 에반스가 하는 일은 빠르게 성장했다. 몇 년도 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에반스 프로덕트 컴퍼니의 사장이 되었고 그의 회사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그가 1945년에 사망했을 때 그는 미국에서 가장 진취적인 경영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당신이 그린란드에 간다면 그의 이름을 딴 에반스 필드 공항을 이용할지도 모른다. 곡종이 바보 같은 짓임을 깨닫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자 이토록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업에서나 삶에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법칙만 빼고. 그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라는 말도 했다. 강은 매 순간 변한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삶은 끝없는 변화의 연속이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오늘뿐이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매번 달라지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느라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고대 로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다. 2단어로 이루어진 말이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 혹은 오늘을 붙잡으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 오늘을 붙잡고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는 성경의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두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존 러스키는 책상 위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돌멩이를 올려놓았다고 한다. 나는 책상에 돌을 올려놓는 대신 아침에 면도를 할 때마다 보는 거울에 시 한 편을 붙여놓았다. 인도의 유명한 극작가 칼리다사가 쓴 시다. 윌리엄 오슬러경의 책상 위에도 이 시가 놓여 있다고 한다. 새벽에 바치는 인사. 오늘을 잘 살피라. 오늘이 바로 인생이요. 인생 중의 인생이라.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과 행위의 아름다움과 성취의 영광이 모두 담겨 있다. 어제는 꿈일 뿐이요.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나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피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 따라서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경이 말한 대로 행하라.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라.